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미국 물가가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5%가 나왔죠. 모든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9시 30분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8.5% 상승했죠. 1981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5월 FOMC에서 0.5%포인트 올릴 거예요. 자, 시장 예측치는 8.4%인데 그거보다 높게 나탔습니다. 당연히 전월 7.9%보다도 훨씬 높았죠. 자, 하지만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물가에도요, 장 초반에 미국 증시는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자, 이상하죠? 야, 고물가가 증시의 큰 악재라더니 왜 주가가 오르지? 자, 이유는요, 물가의 정점 가능성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품목의 상승폭이 둔화됐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품목을 우리가 근원 물가 품목이라고 말씀드리죠. 근원 CPI가 6.5%가 나왔어요.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확대되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고요. 또 하나, 전월 대비해서는 0.3%로 시장 예측치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자, 이 전월 기준으로는 6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연준은 근원 물가를 중시하는데 근원 물가가 더 안 오르네, 정점에 가깝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원유 가격만 낮아지면 고물가 우려는 낮아지고 긴축 공포도 완화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최근에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니까 이제는 물가 불안이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물가 불안이 확대되면요,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분명한 악재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 중립금리 2.5%까지는 빨리 올라가는 것은 다 시장에서 가격이 반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미국 경제나 증시에 크게 악재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증시나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경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올해 4분기 물가예요. 근원 PCE 지수 기준으로 3% 이하로 떨어지면 중립금리에서 더 안 오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에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CPI도 주춤하니까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 끝나려면 일단 원자재 가격부터 하락으로 전환해야 된다. 물론 최근에 유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110달러까지 찍었다가 현재 100달러 수준까지 내려온 거 맞죠. 자, 그런데 왜 내려왔는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보긴 봐야 되는데, 수요 부분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떤 수요? 일시적인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봉쇄 범위는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죠. 우리는 상하이만 알고 있지만 이미 1억 명 이상이 발이 묶인 상태더라. 당연히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갖고 이제 비축유까지 푸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근본 원인은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요. 원래 원자재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자원이 계속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부족에 불을 질렀죠.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나야 에너지 원자재를 비롯한 식량 원자재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러시아의 군사적전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협상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나토 가입 철회 등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에서는 무엇인가 가져가서 자존심을 챙기겠다. 그래서 지도 뭐랑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얻는 게 있어야 내부에서도 자기네 지지 기반을 다질 수가 있잖아요. 그 목적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가져가겠다는 것은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돈바스 지역을 병합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면은 과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릴까요? 안 풀리겠죠.
지금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합의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 국가의 영토를 가져간 상태에서 끝난다면 이게 제재가 쉽게 안 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반등했고 나스닥과 S&P 지수가 하락한 채 마감이 된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원자재 불안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물가 오름세의 장기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립금리가 넘는 3%대 금리 설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3%가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꽤 오랜 시간 2%대 수준이 될 거란 이야기죠. 이렇게 2%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오늘 오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이 빠르게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오늘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3월 중 가계대출 동향,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거든요. 한국은행은 은행권만 집계하고요. 금융위원회가 이 금융권 포함 모든 가계대출 동향을 집계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4.7%로요. 확실히 그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작년에 이맘때 거의 10% 가까이 됐었는데 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전월 대비로도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죠. 금리 인상 경계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은 거의 70%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 이 변동금리가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서 더 올라갈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못 받는 거예요. 대출을. 여러분들이라도 그러겠죠. 자,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초에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속속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뭐냐면은 코피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제외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는 어떤 것을 반영하냐? 굉장히 복잡한 식이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부분부터 대출 수요까지 복합적으로 계산하는데 최근에 대출 수요가 워낙 급감을 했잖아요. 전부 다 갚을 사람만 있지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마진을 줄여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전세 상승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호재로 꼽혀봤거든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요, 거래량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4월 13일 기준 거래량이 748건으로 경기도 지역에 등록됐어요. 아직도 등록 가능한 기간이 45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3월 13일 기준 3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무려 53%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지역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난 게 눈에 띄고 있어요.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소식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거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금리가 워낙 많이 뛰었죠. 4월 11일 날 3년물 국채금리가 3%가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유동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죠.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10년 전이 언제였죠? 기준금리 2%대 시대입니다. 지금 채권금리가 그 정도까지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여전히 오늘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3년물 기준은 여전히 3%대가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당연히 대출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신기준 금융채금리 1년물 같은 경우는요, 4월 1일 날 2.09%였는데 4월 13일 날 2.34%로 올라갔고요. 5년물 같은 경우는 2.97%에서 3.28%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변동된 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루 사이에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이 지금 코앞에 나와왔거든요. 여기에 차기 정부에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 과열되면 임기 초부터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상승 기대감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기대감이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채권 전문가 50% 한국은행 4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종사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909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응답자 중 절반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런데 이 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와요. 자,
올해 1월 달에 금리 인상했었죠. 그 전에 같은 기간에서 조사했을 때 어떻게 나왔다? 채권 전문가 60%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지만 금리 인상됐죠. 첫 금리 인상 때는요, 무려 67%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는데 금리 인상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사에서 50%나 금리 인상 확률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봤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이 고물가 상황에, 그리고 미국에서 빅스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 공석이 금리를 못 올릴 이슈일까? 어차피 한국은행은요, 합의적 의결 기구거든요. 총재 공석과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자, 뉴질랜드도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0.5%포인트 빅스텝을 달성을 했습니다. 22년 만에 최대폭을 올렸어요. 자, 뉴질랜드 기준금리가 원래 제로금리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0.25%였는데 지금 1.5%까지 올라갔죠. 뉴질랜드는요, 한국과 통화정책이 좀 유사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뉴질랜드가 왜 이렇게 빅스텝을 달성하면서까지 금리를 올렸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한민국도 4%대 고물가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금토일가 정말로 궁금하지만 내일 영상은 금리 인상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이제 많은 청약 대기자분들을 위해서 분양 공고와 경쟁률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넣을 가치가 있는 분양만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에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사 블로그가 있어요.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이라고 검색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